우울증. 우울증은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기엔 뭔가 어긋난 병입니다. 슬픈 일이 계속 있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서 괴로운 상태도 아니에요. 오히려 왜 아무 느낌이 없지? 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우울증이 오면 뇌가 평소엔 조용히 해주던 일을 멈춥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호들이 제 역할을 덜하면서 뇌 안의 보상 시스템이 슬그머니 전원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잠도 잤고 일정도 평소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는 말을 듣죠. 하지만 우울증 상태에서는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10시간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맛집에 가도 음식은 그냥 씹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도 언젠가 해야 할 일 목록으로 밀려나 있어요.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다들 이렇게 사는 건데 나만 유난인 건가? 우울증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들려줍니다. 감정이 줄어드니까 판단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마음먹기 나름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게 해주는 신호가 잘 안 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아침에 알람은 울렸고 늦으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몸이 침대에서 떨어지질 않는 그 순간과 비슷합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아직 말을 안 듣는 상태죠. 우울증은 성격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뇌가 잠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태라는 건 참아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ADHD는 집중을 못하는 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중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정작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이죠. ADHD가 있는 뇌는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문제는 그 집중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뇌가 이건 중요해 라고 표시해주는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회의 자료를 봐야 할 때는 천장이 그렇게 흥미롭고 막상 새벽이 되면 갑자기 정리정돈이 인생 최대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ADHD는 뇌에서는 도파민이 일정하게 분비되지 않아서 끝까지 해냈을 때의 보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일은 시작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시작만 하면 또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마치 리모컨 버튼이 눌리긴 하는데 채널이 랜덤으로 바뀌는 TV 같은 상태죠. 그래서 일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거 금방 끝내야지 하고 앉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약속을 잊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마감은 늘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밖에서는 왜 이렇게 산만해 라는 말을 듣지만 속에서는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건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간극입니다. 머리와 행동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는 느낌이죠. ADHD는 게으름도 철없음도 아닙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중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잔소리보다 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에 겁이 많은 병이 아닙니다. 차라리 몸이 먼저 패닉에 빠지는 병에 가깝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가 몸 전체에 동시에 울리는 상태죠. 공황 발작이 시작되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합니다. 편도체가 실제 위협이 없는데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몸은 설명도 듣지 않고 바로 반응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갑자기 막힌 것 같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큰일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닐지, 지금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감각 하나하나가 공포를 더 키웁니다. 몸이 낸 신호를 다시 몸이 믿어버리는 아주 교묘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발작은 보통 10분 안에 최고조에 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번 겪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또 오면 어떡하지? 그 순간부터 공황은 사건이 아니라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전에 발작이 왔던 지하철, 마트, 고속도로, 사람 많은 공간들,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은 곳을 하나씩 지우다 보면 생활 반경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공황장애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병이라기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병에 가깝습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대인기피증이죠. 이 병은 사람을 싫어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낯가림이 심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병은 사람 앞에 서는 순간 뇌가 상황을 위험으로 해석해버리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의에서 한마디 해야 할 차례가 다가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 들어가야 할 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과가 먼저 재생됩니다. 이상하게 말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이 불안이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차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말을 하려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말을 하고 나면 방금 장면이 계속 떠오르죠. 대화는 끝났는데 머릿속에서는 아직 퇴장이 안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가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에너지 소모가 큰 이벤트가 됩니다. 회식, 발표, 전화통화 등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들이 하나씩 부담으로 바뀌죠.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내가 너무 긴장한 상태로 고정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편하게 해 라는 말보다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알아주는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우리가 흔히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애를 말해요. 대부분은 이 병을 인격이 여러 개인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영화나 드라마도 거의 그렇게 그려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여러 명으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한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을 나눠서 버텨온 상태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아주 어린 시절, 도망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럴 때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감정을 한 번에 다 느끼면 나는 망가진다. 그래서 기억, 감정, 역할을 나눠서 보관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장애에서는 서로 다른 상태들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어떤 상태는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을 맡고, 어떤 상태는 분노나 공포를 대신 느끼고, 어떤 상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한 몸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변화는 일부러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방금 한 말이나 행동을 주변 사람에게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된 느낌보다 한 장면이 통째로 빠져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볼 때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보다 저 사람은 어떤 시간을 버텨왔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게 더 가까운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강박장애. 강박장애는 완벽하게 하려는 병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멈추지 못하는 병입니다. 강박장애가 있으면 원하지 않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끼어듭니다. 계획해서 떠올린 생각이 아니라 막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생각들이에요. 혹시 가스 안 끈 거 아니야? 손에 세균이 묻은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넘기면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경고음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그냥 두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불안이 점점 커지고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문을 다시 확인하고 손을 다시 씻고 또 숫자를 세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죠. 그 행동을 하면 잠깐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생각은 다시 돌아오고 불안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행동은 점점 더 많아지고 확인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강박장애가 힘든 이유는 본인도 이게 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손을 또 씻는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불안을 버티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박장애는 불안을 너무 강하게 느끼는 뇌가 그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잃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섭식장애. 섭식장애는 음식을 싫어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먹는 법을 몰라서도 다이어트를 과하게 해서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오래 쌓인 불안과 압박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먹는 양, 체중, 숫자는 눈에 보이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섭식장애는 그래서 음식을 통해 불안과 통제감을 다루게 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섭식장애가 있으면 음식은 더 이상 배고픔을 해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숫자가 되고 기준이 되고 평가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스스로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거식증에서는 먹는 양을 줄일수록 마음은 잠깐 편해집니다. 배가 고픈 감각이 오히려 내가 잘 버티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거울 속 모습은 실제와 다르게 보이고 이미 충분히 말랐는데도 계속 더 줄여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폭식과 구토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한 번에 먹고 곧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토하거나 과하게 운동을 하며 방금 먹은 걸 없애려 하고 그 과정이 점점 하나의 규칙처럼 굳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통로가 음식으로 고정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섭식장애가 힘든 이유는 겉으로는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음식은 선택이 아니라 시험에 가깝습니다. 먹는 순간마다 불안과 자기 비난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섭식장애를 이렇게 보면 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보려다 그 방식이 음식으로 굳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해해야 할 건 음식보다 그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가야 했는지일지도 모릅니다. 조울증. 조울증은 기분과 에너지의 리듬이 극단으로 흔들리는 병에 가깝습니다. 조울증에는 두 가지 상태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과하게 올라가는 조증, 그리고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는 우울 상태입니다. 이 변화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조절 리듬이 균형을 잃으면서 생깁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아도 괜찮게 느껴지고 생각이 빠르게 이어지며 말이 많아집니다. 자신감이 커지고 평소라면 한 번 더 고민했을 선택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돈을 쓰거나 일을 버리거나 약속을 한꺼번에 늘리기도 하죠.
문제는 이 상태가 기분이 좋은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너무 빨라서 스스로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주변의 조언이 잘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에너지가 갑자기 꺼지듯 떨어집니다. 우울 상태가 오면 몸은 무겁고 생각은 느려지고 아무것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조증 때 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이제는 전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울증이 힘든 이유는 이 두 상태가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조증 때의 선택을 우울한 상태에서 감당해야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가 감정과 에너지의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PTSD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나빠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PTSD는 이미 끝난 위험을 몸이 아직 현재로 받아들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큰 사고, 폭력, 학대, 재난처럼 생존이 위협받는 경험을 겪으면 뇌는 그 순간을 강하게 각인합니다. 원래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끝난 일로 정리돼야 하는데 PTSD에서는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이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냄새, 소리, 장면 하나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지금 당장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을 피하고 사람 많은 곳이나 특정 장소를 멀리하게 됩니다. 늘 긴장한 채 주변을 살피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게 됩니다. 몸은 계속 대비 상태인데 쉴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죠. PTSD가 힘든 이유는 본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보 시스템이 과하게 켜진 채 꺼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PTSD는 과거에 머무는 병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침범해버린 상태라고 보는 게 더 가깝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큰 사건이 있지도 않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항상 마음 한쪽이 긴장 상태인 병에 가깝습니다. 범불안 장애가 있으면 불안은 질문이 아니라 배경음처럼 깔려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집에 있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생각은 늘 미래로 갑니다. 아마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미리 걱정합니다. 문제는 이 걱정이 준비가 아니라 소모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깨는 늘 굳어있고 속은 자주 불편하고 피곤한데도 잘 쉬질 못합니다. 머리는 바쁜데 정작 마음은 편해질 틈이 없습니다. 범불안 장애가 힘든 이유는 이 불안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걱정은 다 하지 않나? 스스로도 그렇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이 멈추지 않고 삶 전체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상태에 가깝습니다. 범불안 장애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는 대신 제대로 내려놓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조현병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흔들리는 병입니다.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사람이 되는 병도 아닙니다. 조현병은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흐려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조현병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지 않고 밖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말을 거는 것 같고 내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건 상상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그 경험이 너무 또렷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야 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조현병에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말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거나 본인만 이해되는 연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어 무덤덤해 보이기도 하죠. 이건 게으르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뇌가 현실을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이 특히 오해받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입니다. 현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사람들을 경계하는 태도가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더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왜 저런 말을 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 입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감정이 과한 사람이 되는 병이 아닙니다. 드라마틱해서도 일부러 사람을 힘들게 해서도 아니에요. 이 장애는 감정을 조절하는 완충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으면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작은 계기로도 기쁨은 갑자기 최고조가 되고 불안과 분노는 순식간에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게 두드러집니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버려지는 거 아닐까 라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붙잡고 싶어지다가 그 불안이 커지면 오히려 밀어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빠르게 뒤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흔들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완전히 문제 있는 사람인가? 그 중간 지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수록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가 힘든 이유는 본인도 이 반응이 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오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동시에 끌려가 버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조절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정면으로 맞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건 관계를 망치려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잃는 감각을 너무 크게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도 성격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 이유가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왜 저럴까, 대신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혹은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카트는 이런 지식의 경계선에 있는 주제들, 한번 들으면 뇌가 부자가 되는 이야기들을 자주 다룰 예정입니다. 마트처럼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담아가는 채널 지식카트. 더 많은 지식 쇼핑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